오늘 전 세계 역사 교과서가 전량 폐기될지도 모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믿어왔던 4대 문명의 정설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시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이북 그리고 한반도,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시계바늘을 무려 1000년이나 앞당기는 잃어버린 제국의 흔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고고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세계 인류학 포럼 현장입니다. 조금 전 평생을 동아시아 문명에 뿌리는 중국이라고 주장해온 서구의 최고 석학이 단상 위에서 자신의 논문을 찢어버리며 눈물을 흘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그동안 위대한 어머니 문명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고조선이라 불리는 잊혀진 제국에 있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흙 속에 묻혀있던 저 돌덩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기에 세계의 지성들이 이토록 경악하는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고백 뒤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왜곡에 맞서 홀로 진실을 파헤쳐온 한국 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한 이방인의 전율 섞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잊혀진 우리의 자부심을 되찾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매일 가슴 벅찬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제가 처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던 3년 전의 겨울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옥스퍼드의 강단에 서 있던 저는 한국학계가 보낸 초청장을 받고서 동료 교수들 앞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부족국가 수준의 유적을 가지고 문명을 운운하다니 내 눈으로 직접 그 허상을 깨부수고 오겠소. 그렇게 오만함으로 가득 차 인천공항에 내렸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밟고 선 그 땅이 제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어머니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벤자민입니다. 영국의 유서 깊은 대학에서 동아시아 고고학을 가르치며 평생을 보냈고 학계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소위 권위자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국의 어느 조용한 서재에서 붓을 들어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불과 3년 전에 저는 런던의 짙은 안개만큼이나 뿌연 편견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 강의실은 언제나 만원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문명은 황하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태양 주위를 도는 위성들, 그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다. 라고 말이죠. 특히 저는 한국의 고대사, 그 중에서도 고조선이라 불리는 나라에 대해 지독하리만치 냉소적이었습니다. 문헌상으로나 존재할 뿐 실체 없는 부족 연맹체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11월의 오후였습니다. 연구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중국 측에서 보내온 동북공정 관련 논문을 검토하고 있던 제게 한 통의 두툼한 국제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대한민국 동북아 고대사 연구재단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의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고조선, 유라시아 문명의 시원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 저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문명의 시원? 감히 황하 문명을 두고 한반도의 북쪽 변방에서 문명의 기원을 논하겠다는 건가? 제 눈에 그것은 학문적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민족주의에 심취한 작은 나라, 학자들의 억지스러운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비서에게 거절 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봉투 안에서 떨어진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만주의 요하 지역에서 발굴된 거대한 적석총, 돌무더기 무덤과 그 위에서 출토된 기묘한 옥유물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유려한 필기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정의하신 문명의 조건,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증거가 이 흙 속에 있습니다. 와서 직접 확인하고 비판하십시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도발적인 문구가 제 학자로서의 오만함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인지
제 논리와 지식으로 철저하게 부수어주겠다는 일종의 정복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기내에서 내내 한국 학계의 주장을 반박할 논거들을 정리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중국의 아류 문화를 가진 조용한 나라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래 도시를 방불케 하는 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와 최첨단 시스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활력은 제가 알던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마중 나온 재단 측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풍경과 끝없이 이어진 빌딩 숲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현대적인 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왜 굳이 증명되지도 않은 수천 년 전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일까? 저는 이 의문을 품은 채 심포지엄이 열리기 전 저를 초청한 한국 측 대표학자 최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최 교수님의 연구실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어느 대학의 구석진 건물에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묵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방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한자, 영어, 일본어,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고대 문자가 적힌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최 교수님은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벤자민 교수님. 제 무례한 초청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바라볼 때 가졌던 확신,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짐짓 여유로운 척 말을 건넸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여러분의 주장에 동의하기보다는 학문적 엄정함을 묻기 위해 왔습니다. 황하 문명보다 앞선 문명이 만주와 한반도에 있었다는 주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구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가설입니다. 제 직설적인 말에도 최 교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흔히 4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거대한 건축물이나 문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돌에 새겨진 기록보다 훨씬 더 깊고 방대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요하 문명 혹은 홍산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홍산 문화라면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문화 아닙니까? 중국 학계에서는 그것을 중화 문명의 발원지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조차도 결국은 중국사의 일부 아닙니까? 제가 반문하자 최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유물 사진 몇 장과 도면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중국은 현재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역사, 즉 중화의 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 유물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비파형 동검이고 이것은 고인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산 문화의 핵심인 옥기입니다. 이들의 분포도를 보시면 황하 유역과는 확연히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지도에는 붉은 점들이 만주 벌판을 넘어 한반도 남쪽 끝,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규슈 지역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고인돌의 분포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이 좁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인돌들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거대한 공동체 의식을 유지했던 문명의 증거라는 그의 설명은 제 상식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고인돌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수십 톤의 덮개돌을 옮기고 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족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조선 문명권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라는 근대적 틀로 재단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거대한 고대 질서 시스템 말입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국가의 개념, 즉 성벽을 쌓고 왕궁을 지어야만 문명이라고 믿었던 서구적 관점에 균열을 내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유목 문명과 농경 문명이 만나는 접점, 그 역동적인 공간에서 탄생한 제3의 문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문자가 없는 문명을 어떻게 증명한다는 말입니까? 중국의 사료에 나오는 단편적인 기록들만으로는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 날카로운 지적에 최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은 승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진 자들은 말이 없지요. 하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내일 저와 함께 가실 곳이 있습니다. 박물관의 유리장 너머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는 그 현장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교수님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이 땅의 돌들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 교수님이 보여준 지도 속의 붉은 점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첫 페이지가 잘못 쓰여진 것이라면 그 불경스러운 상상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네온사인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수천 년 전 이름 모를 고대인들이 거대한 돌을 끌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금안주 벌판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짙은 안개를 뚫고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세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차 안에서 단군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화로 치부되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고대인들의 하늘, 숭배 사상과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 간의 결합을 상징한다는 해석은 꽤나 인류학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것은 목적지에 도착해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닷바람과 함께 눈앞에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강화도 부글리 고인돌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주한 그 압도적인 크기는 사진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높이 2.6m, 덮개돌의 무게만 50톤이 넘는 그 거석. 구조물은 마치 외계인이 세운 기념비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으며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걸 정말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맨손으로 세웠단 말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최 교수님이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그 거석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돌이 이곳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화강암을 채석하여 이곳까지 옮겨오기 위해 그들은 길을 닦고 굴림대를 만들고 수백 명의 장정을 동원했을 겁니다. 교수님, 이것이 과연 미개한 야만인들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의 증거일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거친 돌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황하 문명 중심론이라는 탑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에너지를 응집시킬 수 있었던 집단이 고작 중국. 문명의 변두리에 살던 소수민족이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최 교수님이 제게 더욱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 덮개돌의 기울기와 방향, 그리고 별자리 홈. 이것은 고대인들이 하늘과 소통하던 천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양식의 고인돌이 요동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이 존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조선은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라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며 독자적인 천문 지식과 건축 기술을 보유했던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 제국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평생의 학문적 신념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세계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한 겁니까? 제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 최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저 먼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을 잃었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이 역사를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돌덩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갔던 그 잊혀진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만주 지역의 고대 유적지와 그곳에서 발굴된 기이한 유물들의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 아래에는 홍산, 곰과 여신, 그리고 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고인돌을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인류 문명사의 거대한 비밀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화도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수천 년 전의 거석들이 내뿜던 차가운 압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학문적 체계, 즉 황하 문명 중심론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집이란 얼마나 질긴 것인지 저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인돌은 그저 거석 문화의 일종일 뿐이야. 그것만으로 독자적인 문명권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비약이다.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며 최 교수님이 보여주겠다는 결정적 증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교수님은 저를 데리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연구소의 지하 수장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박물관의 전시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2중, 3중의 철제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역사의 진실이 숨쉬는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자 묵직하고 건조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발굴, 유물들과 중국이나 일본의 방해로 인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하얀 장갑을 끼고 가장 안쪽에 위치한 특수 보관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벤자민 교수님, 이곳에 있는 유물들은 대부분 복제품이거나 사진 자료입니다. 원본은 중국 요령성 박물관이나 내몽골 박물관 수장고, 깊숙한 곳에 갇혀 외국 학자들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입수한 실측 데이터와 3D 스캔 기술을 통해 그 실체를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이제부터 보시게 될 것은 중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홍산의 비밀입니다. 그가 가리킨 유리 진열장 안에는 붉은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 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중국 중원의 옥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와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기이한 형상의 조각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용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최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이것을 옥룡이라고 부르며 중화용 문화의 시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자세히 보십시오. 저 뭉툭한 코와 둥근 귀, 그리고 육중한 몸집이 정말 용처럼 보이십니까? 저것은 용이 아니라 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웅룡 혹은 돼지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저룡이라고 부릅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은 기원전 3500년에서 4000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의 것입니다. 6000년 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황하 문명이 태동하기도 훨씬 전에 동북아시아의 만주 벌판에서 이토록 정교한 옥, 가공 기술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제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옥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광물입니다. 철기나 청동기 도구도 없던 신석기 시대에
오로지 모래와 물, 그리고 끈질긴 인내심만으로 이토록 매끄럽고 정교한 곡선을 깎아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고도로 분업화되고 계급이 분화된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옆에 놓인 또 다른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홍산 문화의 핵심 유적지인 우화량의 여신묘 발굴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여신상의 얼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옥으로 박아넣은 푸른 눈동자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를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묘 주변에서 발견된 수많은 곰의 아래턱뼈와 곰 형상의 진흙 소조상들. 그 순간 제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도서관 구석에서 흥미 위주로 읽고 덮어버렸던 한국의 단군 신화였습니다.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까? 제가 멍하니 중얼거리자 최 교수님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구학계는, 그리고 심지어 한국 내의 식민, 사학자들조차 단군 신화를 그저 허무맹랑한 곰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신화는 잊혀진 역사의 은유입니다.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던 부족과 하늘을 숭배하며 청동기 기술을 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된 환웅 부족의 결합.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량 유적지에서 발견된 곰 숭배의식과 여신상은 단군 신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했던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개한 샤머니즘이라고 비웃었던 그 신화가 사실은 인류 문명의 잃어버린 고리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역사서였다니. 홍산 문화가 꽃피웠던 그 시기와 장소, 그리고 그들의 숭배 대상이 한국의 건국 신화와 이토록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퍼즐이었습니다. 서구와 중국이 억지로 감추고 비틀어 놓았던 역사의 조각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저를 이끌고 대형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그가 지도를 띄우자 붉은색 영역이 만주 요서 지역에서 시작하여 요동을 거쳐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가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적석총, 그리고 곰 토템. 이 모든 문화적 유전자는 황하 문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채도색 칠한 도자기와 흙무덤을 특징으로 하지만 이 북방 문명은 빗살무늬와 돌무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문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하 문명 혹은 고조선 문명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주인공들은 나중에 남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의 우리 조상이 되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중국의 최신 역사 교과서 내용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홍산 문화를 중화 문명의 서광이라고 명명하며 전설 속의 황제가 이곳을 지배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까지도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 위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 동북공정의 실체를 목격하며 학자로서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토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기억을 말살하고 인류 문명의 다원성을 파괴하여 오로지 중화라는 하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는 거대하고도 폭력적인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벤자민 교수님, 최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중국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만주와 한반도의 역사를 삼키려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되고 더 정신적으로 고귀한 문명이 자신들의 머리맡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고조선이 독자적인 문명이었음이 전 세계에 공인된다면 중화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그들의 수천 년 된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콘크리트로 유적을 덮어버리고 박물관의 설명을 바꾸고 외국 학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의 노학자의 눈에는 슬픔과 결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거대한 거짓과 싸워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심지어 같은 나라 사람들조차 국수주의라며 비난할 때
홀로 묵묵히 흙 묻은 돌 조각을 닦으며 진실을 지켜왔을 그의 고독한 싸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강단에서 무엇을 가르쳤던 것입니까? 중국 측 자료만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그 속에 숨겨진 약소국의 비명과 진실을 외면했던 저는 학자가 아니라 그저 지식 소매상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양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위대하고 오래된 어머니의 문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진실을 보게 해주셔서. 최 교수님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 이제라도 아셨으니 교수님의 펜으로 그리고 교수님의 목소리로 세계에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제국이 아니라 잊혀진 제국의 후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문명의 정신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수장고의 가장 안쪽 별도로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개의 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관도 거대한 청동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투박한 하지만 기묘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다뉴세문 경잔무늬 거울. 지름 21cm의 작은 원 안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0.3mm 간격의 선이 무려 13,000개나 새겨져 있는 현대의 나노 기술로도 재현하기 힘들다는 그 불가사의한 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기원전 4세기의 것입니다. 당시 고조선의 장인들은 돋보기도 정밀 가공 기계도 없이 오로지 손끝의 감각만으로 이 우주를 담아냈습니다. 이 거울에 빛을 비추면 마치 태양처럼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이라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기술로 사람을 살리는 정신. 그 정신이 수천 년을 흘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반도체 기술로, 의료 기술로, 그리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6,000년 전 홍산의 옥기에서 시작된 정교함, 기원전 4세기 다뉴세문경에서 정점에 달한 기술력,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첨단 기술의 기적. 이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즉 문명적 DNA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우연한 한강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축적되고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문명의 에너지가 현대에 이르러 다시 폭발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수장고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거운 사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를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따사로운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고조선의 태양, 환웅이 내려다보던 그 하늘처럼 말입니다. 최 교수님,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위대한 유전자가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제 질문에 최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감동이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은 그곳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이 박물관 속에 박제된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한국인들의 피 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최 교수님과 함께 연구소를 나선 시각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 숲과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은 방금 전 지하 수장고에서 마주했던 정적인 유물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6,000년 전의 곰 토템, 0.3mm 간격의 다뉴세 문경, 그리고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역사전쟁.
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탓인지 아니면 시차 적응이 덜 된 탓인지 갑자기 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교수님, 잠시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광장 한켠의 벤치 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런던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서구의 대도시에서 누군가 길에 쓰러지면 사람들은 휘말리기 싫어 외면하거나 멀찍이 서 지켜보며 구조대만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객사를 하는 것인가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외국분이 쓰러지셨어요. 119 불러주세요. 저기요, 벨트 좀 풀어주세요. 숨쉬기 편하게. 낯선 한국어들이 웅성거림 속에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들에는 하나같이 다급함과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받쳐주었고 어떤 중년 여성은 제 손과 발을 주무르며 끊임없이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제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급 환자를 돕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쓰러진 것처럼 주변에 있던 모든 시민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수많은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나 귀찮음이 아닌 설명하기 힘든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이름 모를 시민의 온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런던의 국영 의료 시스템인 NHS는 훌륭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기로 악명 높습니다. 응급실에 가도 몇 시간을 복도에서 기다리는 일이 허다하죠. 하지만 한국의 병원은 달랐습니다. 구급차는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갈라지는 차량들의 양보를 받으며 질주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진료실로 옮겨졌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나 신용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원칙만이 그 긴박한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과로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안정을 취하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침대 곁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최 교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다 말고 천장을 응시하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최 교수님, 아까 광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수건으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벤자민 교수님,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고조선의 유산,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단군의 건국 이념은 단순히 고대 국가의 통치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생존 방식이자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남은 그저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나라. 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타인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보신 그 시민들의 행동은 교육받아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피 속에 흐르는 DNA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아까 보았던 시민들의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6,000년 전 거대한 고인돌을 세우기 위해 온 부족이 힘을 합쳐줄을 당기던 그 협동의 정신이었습니다. 척박한 만주 벌판과 한반도의 산악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고 보살펴야 했던 고대인들의 지혜가 현대의 세련된 시민의식으로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최 교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 국민이 장롱 속에 아껴두었던 돌반지, 결혼 예물, 금수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내놓은 금이 무려 227톤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불가사의라고 불렀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도 없다는 인식, 대의를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고조선 때부터 내려온 공동체 정신의 현대적 발현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전율했습니다. 박물관 유리진열장 안에 갇혀있던 죽은 역사가 사실은 이 나라 사람들의 심장 속에서 펄떡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조선은 멸망하여 사라진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신은 형태로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고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인이라고 밝히자 원무과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보험 처리 절차를 설명해주며 친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토록 고도화된 시스템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공존하는 사회. 이것은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오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저를 근처의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몸을 회복하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며 그가 주문한 것은 삼계탕이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뽀얀 국물과 닭 한 마리. 그는 인삼과 대추, 찹쌀이 어우러진 이 음식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약식동원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가따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자 깊고 진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이방인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시민들의 온기,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땅의 생명력이 응축된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물을 넘기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까의 공포와 긴장이 풀리면서 터져나온 안도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들을 품은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경외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교수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정신적 유산을 가진 나라가 왜 그동안 세계 역사 무대에서는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야말로 지금 분열과 혐오로 병들어가는 21세기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아닙니까? 최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힘의 논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의 역사는 난도질당했고 너희는 타율적이고 정체된 민족이라는 식민사관에 세뇌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전쟁과 가난. 먹고 살기 바빴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잊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단군을 미신이라 치부하고 고조선을 작은 부족국가로 격하하며 자학했었죠. 그는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BTS의 노래 가사에 담긴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한국 드라마에 흐르는 권선징악과 휴머니즘. 이것들이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그 바탕에 인류 보편적인 사랑, 즉 홍익인간의 DNA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당당하게 우리의 역사를 말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책상에 앉아 런던의 동료 교수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존, 자네가 알던 동아시아의 역사는 수정되어야 하네. 아니, 처음부터 다시 쓰여져야 해. 나는 오늘 박물관이 아니라 거리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뚝배기 한 그릇 속에서 5,000년 된 제국을 만났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한 제국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널리 이롭게 하는 정신으로 영원히 살아남은 문화의 제국이었어. 메일의 전송 버튼을 누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여정, 이 모든 역사의 퍼즐을 완성할 장소로 떠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확인한 모든 진실을 엮어 서구학계에 던질 거대한 파문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진실의 증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묘한 기시감과 감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시속 300km로 한반도의 대동맥을 질주하는 이 강철의 준마는 과거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고대 기마민족의 역동성이 현대기술로 재탄생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찻잔 속의 물결조차 잃지 않는 정숙함 속에서 창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산과 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험준한 지형을 뚫고 불과 2시간 남짓 만에 국토의 끝자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단순한 토목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지배했던 고대인들의 DNA가 현대의 교통 인프라로 발현된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최 교수님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맥을 가리키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벤자민 교수님, 우리는 지금 천년의 고도 경주로 갑니다. 서구 사학계는 흔히 한국을 중국 문화의 수혜자 혹은 변방의 아류라고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주에 발을 딛는 순간 교수님은 그 모든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무지였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곳에는 중국이 결코 흉내낼 수 없었던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독자적으로 폭발한 황금의 문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을 때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서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부드러운 곡선의 능선들이 도시 곳곳에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의 무덤, 거대한 고분들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과거와 현재가 아무런 경계 없이 공존하는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풍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창밖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최 교수님은 저를 신라 역사관의 가장 깊숙한 곳, 어둠 속에 오직 하나의 피사체만을 위해 조명이 집중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학자로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마주했습니다. 유리관 너머에서 숨막히는 황금빛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는 것. 바로 신라의 금관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 앞에 다가갔습니다. 순도 높은 황금판을 오려 만든 세움 장식, 그리고 그 위에 촘촘히 매달린 수많은 비취색 고곡과 황금 달개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영롱한 빛과 소리를 냈을 그 관을 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최 교수님, 이것은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면류관이라 하여 앞뒤로 구슬을 늘어뜨린 천모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형상, 이 나뭇가지 모양과 사슴뿔 형상은 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것은 시베리아의 자작나무 그리고 알타이 초원을 달리는 사슴의 뿔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방 유목민족, 즉 스키타이와 흉노, 그리고 몽골로 이어지는 샤머니즘의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신라의 왕들은 자신들을 샤먼 킹,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주류가 중국의 한족과는 뿌리부터 다른 북방, 기마민족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금속학적 지문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동안 서구학계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기자 조선설이나 한사군을 통한 문명 전파설이 이 금관 하나로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라는 중국의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변방의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거친 에너지를 품고 동쪽으로 달려와 한반도라는 용광로 속에서 그들만의 독창적이고 화려한 황금 문명을 꽃피운 독자적인 제국의 주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저를 또 다른 진열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계림로 보검이라 불리는 길이가 36cm 정도 되는 단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검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뒤로 물러설 뻔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문양,
이 붉은 석류석을 박아 넣은 클로아존의 기법. 이건 전형적인 동로마 제국 혹은 흑해 연안의 트라키아 양식입니다. 이 유물이 왜 1500년 전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최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며 그 옆에 놓인 로만 글라스들을 가리켰습니다. 벤자민 교수님, 신라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주는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였고 서역의 상인들이 드나들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실크로드의 종착지는 중국의 장안이 아닙니다. 그 길은 동쪽으로 더 뻗어 이곳 경주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아시스 로드 혹은 글라스 로드라고 부릅니다. 신라인들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초원길과 바닷길을 통해 로마, 페르시아, 서역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있던 개방적 제국이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 즉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유라시아 문명과 해양 문명이 만나는 독자적인 허브였다는 사실이 이 작은 단검 속에 명백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글로벌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외래의 문물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여 자신들의 기술로 더 아름답고 정교하게 재창조해내는 그 융합의 능력. 그것이 오늘날 한국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석권하게 된 원동력이었음을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박물관을 나섰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첨성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부드러운 조명을 받은 첨성대의 실루엣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신비롭게 떠올랐습니다. 6000년 전 고인돌에서 보았던 그 투박한 돌들이 이제는 완벽한 수학적 비례를 갖춘 우아한 곡선의 건축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첨성대를 단순히 별을 보는 전망대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최 교수님은 첨성대의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몸통을 이루는 돌의 개수는 362개, 이는 1년의 날수를 상징합니다. 총 27단으로 쌓아 올린 것은 당시 27대 왕이었던 선덕여왕을 의미하죠. 그리고 저 네모난 창문의 위아래 돌 개수는 각각 12개, 1년 12달과 24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춘분과 추분 때 태양빛이 저 창문을 통해 바닥을 비추는 각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돌로 만든 정밀한 달력이자 천문 계산기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첨성대를 올려다보자 1400년 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백성들의 농사 시기를 걱정하던 신라 과학자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경천해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정신이 과학기술과 만났을 때 이토록 아름답고 실용적인 걸작이 탄생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손기술이 좋고 수학에 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결코 사람을 죽이는 무기보다는 하늘의 뜻을 읽고 사람을 살리는 데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최고의 IT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저 첨성대에서부터 이어진 탐구의 유전자가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경주 시내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청동종 앞에 서자 압도적인 위용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최 교수님은 관리인의 양해를 구하고 종소리가 녹음된 고음질 스피커를 켰습니다. 땡, 땡. 첫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의 마찰음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저음이 바닥을 타고 올라와 제 심장을 울렸고 그 뒤를 이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맑고 긴 여운이 파동처럼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들리십니까, 교수님? 이 소리의 비밀을. 최 교수님의 목소리도 경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맥노리 현상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가 미세하게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현대의 음향학자들도 이 종의 성분을 분석했지만 지금의 기술로도 이토록 완벽한 소리를 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0년 전 신라의 장인들은
쇳물의 인성분을 섞고 종의 두께를 미세하게 조절하여 인간의 영혼을 가장 깊게 울리는 주파수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소리에는 한민족의 기쁨과 슬픔, 염원과 기도가 모두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전설 속의 아이가 희생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즉 한의 정서가 예술적 승화를 통해 신명으로 바뀌는 과정. 그것은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극복해내는 한국인 특유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청각적 증거였습니다. 서구의 종소리가 웅장하고 권위적이라면 신라의 종소리는 따뜻하고 위로적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듣는 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날 밤 경주 남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 한옥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있는데 최 교수님이 따뜻한 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그가 건넨 찻잔에서는 은은한 국화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최 교수님.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동안 그렸던 세계 지도를 찢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륙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북방의 기상과 남방의 섬세함, 대륙의 힘과 해양의 개방성이 만나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문명의 접점,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라의 황금 문화는 단순히 사치스러운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래의 문화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날 K-팝과 한류라는 이름으로 다시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는 것이군요.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최 교수님은 깊은 눈으로 저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수천 번의 침략을 당했고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우리 안에 흐르는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교수님, 이제 교수님의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모든 과거의 영광이 현대의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재탄생했는지 그 뜨거운 현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런던에서부터 작성해오던 논문 동아시아 문명의 주변부 연구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서를 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목을 적어내려갔습니다. 황금의 제국 그리고 깨어난 호랑이, 한국은 어떻게 인류 문명의 기억을 지켜냈는가.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보게 될 불의 춤.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은 아마도 한국 경제의 심장부 제철소나 조선소일 것입니다. 고대의 대장장이들이 흙과 불을 다스려 다뉴세문경과 성덕대왕신종을 만들었듯이 현대의 한국인들은 그 불꽃으로 세계 최고의 강철과 배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그 현장을 목격할 생각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의 밤은 깊어갔지만 제 안의 열정은 이제 막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에서의 천년의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포항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동해의 검푸른 바다는 거칠게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정적인 경주의 고분들 사이를 거닐 때와는 전혀 다른 펄떡이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저 먼 수평선을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벤자민 교수님, 어제 우리는 흙과 돌 그리고 소리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불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나라가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불사조처럼 날아올랐는지 그 뜨거운 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포항제철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의 전망대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 속으로 훅 끼쳐오는 매캐하면서도 비릿한 쇠냄새, 그리고 땅바닥을 통해 미세하게 전해져 오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짐승이 숨을 쉬는 듯한 박동이었습니다.
전망대 유리 너머로 펼쳐진 광경은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들 만큼 장대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파이프라인,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 그리고 그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거대한 특수 차량들. 최 교수님의 안내로 제철소 내부의 열연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압도되었습니다. 1000도가 넘는 시뻘건 슬라브 덩어리가 롤러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가고 거대한 아병기가 굉음을 내며 그것을 짓누를 때마다 사방으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신화 속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을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숭고하고도 두려운 불의 재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쇳물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제 박물관에서 보았던 0.3mm 간격의 단유세 문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1200년 전 에밀레종을 주조하기 위해 끓는 쇳물 앞에 섰을 신라의 장인들을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교수님. 최 교수님이 굉음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DNA입니다. 자원이라고는 석회석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오직 사람의 의지와 기술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1970년대 이 공장을 지을 때 외국 전문가들은 모두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는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이것을 실패하면 우리는 모두 저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용광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흐르는 저 붉은 강철의 강물은 6000년 전 홍산에 옥을 갈던 인내심과 고인도를 세우던 협동심,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호국 정신이 현대의 산업기술로 승화된 결정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던 손으로 반도체를 빚고 쇠를 녹여 종을 만들던 손으로 세계 최고의 선박과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구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산업혁명은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 교수님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빨리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보다 늦게 출발했기에 2배, 3배 더 뛰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끈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용광로의 불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불꽃이 오늘날 전 세계의 빌딩을 세우고 다리를 놓고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뼈대가 된 것입니다. 공장을 나오는 길, 저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LNG 운반선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만 한 그 배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이었습니다. 대륙의 끝에 매달린 작은 반도 국가가 이제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외감을 넘어선 어떤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가벼운 단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한민족의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제 낡은 수첩은 이제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학술서보다 값진 진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민주화의 열기, K문화의 유행. 이 모든 현상이 파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잎사귀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장 앞 최 교수님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벤자민 교수님, 부디 이 작은 나라에서 보았던 것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화려한 금관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세상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교수님, 저는 오만했습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빛은 동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제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제 강단은 이제 더 이상 죽은 지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을 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호랑이의 기상을 그리고 홍익인간의 따뜻함을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돌아서서 출국 심사대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제 가슴은 새로운 사명감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밤낮으로 지필에 매달렸습니다. 제 서재의 벽면은 한국에서 가져온 지도와 사진, 그리고 메모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황하 문명 중심론을 비판하는 새로운 챕터를 쓸 때마다 제 손끝은 전율로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수정을 넘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다시 세우는 고통스럽지만 황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개강 첫날이 밝았습니다. 제 강의실인 옥스퍼드의 대형 강당은 수백 명의 학생과 동료 교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고대사의 재구성이라는 파격적인 주제로 특강을 연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강단에 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주에서 들었던 에밀레종의 긴 여운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정적을 깨고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동료 교수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만리장성 지도가 아니라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붉은색 고조선. 문명권의 지도, 그리고 그 위로 겹쳐진 홍산 문화의 옥룡과 신라의 금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명의 크기를 영토의 크기나 건축물의 높이로만 평가해왔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만리장성 같은 거대함에만 집착했죠. 하지만 저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진정한 문명의 척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존중과 고난을 극복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홍산 문화의 곰 토템이 어떻게 단군 신화와 연결되는지, 다뉴세 문경의 나노 기술이 어떻게 현대 반도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신라의 화백제도와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현대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꽃피웠는지를 열정적으로 토해냈습니다. 6천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동안 강의실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몰입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칼 대신 붓을 들었고 정복 대신 교류를 택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칭하며 벽을 쌓을 때 한국은 바다와 초원을 향해 문을 열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수천 년의 시련을 견디고 살아남아 지금 21세기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포항제철소의 붉은 쇳물과 경복궁의 고즈넉한 처마, 그리고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습이 콜라주로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새벽을 깨우는 호랑이이며 가장 뜨거운 열정을 품은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오래된 미래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낡은 교과서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진실을 보고 싶다면 동쪽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문명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제가 단상에서 내려올 때까지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곧 빗방울처럼 번져나갔고 이내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변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 한 명이 복잡한 표정으로 하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의실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오니 런던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구름 뒤에 숨어있는 태양이 보였습니다. 동방에서 떠올라 서방을 비추는 그 따뜻한 빛이 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최 교수님이 선물로 준 작은 복주머니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작은 흙 한 줌과 다뉴세 문경의 모조품이었습니다. 홍익인간. 입속으로 그 단어를 가만히 되뇌어 보았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명제가 앞으로 제 남은 학자로서의 인생을 이끌어갈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땅을 밟을 날을 고대하며 저는 런던의 거리 속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5천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토마스 벤자민 교수와 함께 떠난 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6천년 전 만주 벌판의 흙 속에서 시작하여 1000년 전 경주의 황금빛 왕관을 지나 지금의 뜨거운 용광로와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위대한 한민족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강대국 틈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시원을 연 어머니의 나라이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품은 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 그리고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땀방울 속에 5천년 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벅찬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자부심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흙 속에 묻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는 잊으려 하고 누군가는 왜곡하려 하는 이 소중한 진실들을 우리가 계속 파헤치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자부심과 감동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역사는 비로소 진실이 됩니다. 저는 더 가슴 뜨겁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이 곧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6시간. 단 나흘 만에 제15년 학문 경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깊은 산골인 우대개종 마을. 사라져가는 언어를 기록하러 갔던 저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곰과 호랑이 신화, 가족을 부르는 방식, 별을 향한 재래의식, 그리고 폐가 서고에 숨겨진 100년 전 암호문까지요. 한국과의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이건 천년을 이어온 연결의 흔적이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선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가슴으로 쓰는 여정입니다. 모든 건 영하 28도 그 추운 겨울날 아이들의 노래에서 시작됐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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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네 박자가 눈보라를 뚫고 귀에 꽂혔습니다. 영하 28도. 체감온도 영하 35도. 비킹강 상류 마을에 발을 디딘 지 정확히 3분째였어요. 그런데 저는 움직일 수 없었죠. 아이들이었습니다. 5명. 눈 위에서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자장가 같았죠. 그런데 그 운율이 제 온몸을 얼려버렸습니다. 네 음절씩 끊어지는 리듬. 숨을 고르고 다시 네 음절. 또 한 번 쉬고 네 음절. 4구조였어요. 이 패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민요였어요. 아리랑, 도라지, 진도아리랑. 모두 같은 리듬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깊은 산골. 한반도에서 북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왜 같은 박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모건입니다. 44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비교 언어학과 교수예요. 15년간 사라지는 언어들을 기록해왔죠. 티베트 산골 방언, 아마존 부족어, 북극권 이누이트어. 그러나 이번만큼 소름이 돋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우대개족 마을이에요. 연해주 산림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이죠. 인구 1,500명. 언어 사용자는 200명 미만. 학계는 20년 내 완전 소멸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구술자료 천행체록. 마지막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 그런데 첫 3분 만에 모든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안쪽이 날카롭게 조였어요. 공기가 얼음 조각처럼 목구멍을 긁고 내려갔죠. 눈꺼풀이 뻣뻣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노래했어요.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주위를 돌았어요. 멜로디가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한 소절이 끝나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똑같은 길이로 다음 소절이 이어졌죠. 3번 반복됐습니다. 정확히 12박자. 한국 민요 한 소절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죠. 15년간 언어를 연구하며 배운 게 있어요. 우연은 한두 번입니다. 3번부터는 패턴이죠. 패턴은 연결을 의미해요.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장갑을 벗었죠. 순간 손등에 찬바람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녹음 버튼.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죠. 운율의 파동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 가이드 안드레이였어요. 40대 중반 남성. 털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죠. 여기 서 계시면 동상 걸립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녹음기를 움켜쥔 채 아이들만 바라봤죠. 안드레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위험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저는 서둘러 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저 노래요. 무슨 내용인가요? 안드레이가 잠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재우는 노래예요. 숲의 신이 지켜준다는 내용이죠. 숲의 신, 지킴, 보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한국 자장가도 같았어요. 산신령, 호랑이, 곰. 모두 숲에서 아이를 지켜주는 존재들이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건 기억이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저를 이끌었어요. 마을 끝자락 목조 건물. 2층짜리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죠.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로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죠. 손을 녹이면서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명했어요. 바람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그 운율. 4박자 단위로 끊어지는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죠.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을 저장하면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1일차 자장가 444 구조. 손가락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런던에 있는 딸 소피아에게 보낸 메시지. 여전히 읽음 표시가 없었죠. 이혼 후 2년째였어요. 학문에 빠져 가족을 놓쳤습니다. 소피아는 16살. 가장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죠. 그런데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사라지는 언어나 쫓고 있었어요. 다시 메시지를 썼습니다. 잘 도착했어. 여기 정말 춥구나. 전송.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딸이 듣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닐 거예요. 보고 싶어 사랑해 그런 말들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아이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얀 장막에 묻혀가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어요. 10번, 20번. 들을수록 확신이 커졌죠. 박자가 규칙적으로 반복됐습니다. 한 소절이 끝나고 호흡을 고르는 시간까지 정확히 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문장 하나를 적었어요. 우연히 반복되면 구조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난로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가 찾게 될 건 단순한 언어 자료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훨씬 더 크고 더 오래된, 더 깊은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찬 저녁 공기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저녁이었어요. 마을 중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23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있었어요. 불빛이 얼굴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동자만 반짝였어요.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예브게니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73살. 우대개족 원로였어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흰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쥐고 있었어요. 안드레이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시조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 겨울에만 구수라는 신화예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제한된 시기에만 전승되는 신화. 그건 신성성을 의미했어요.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도 켰어요. 화면에 음파가 출렁이기 시작했죠. 예브게니아가 불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조용히 기다렸죠. 오직 불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낮고 깊은 음성이었습니다. 우대개어였죠. 안드레이가 제 귀에 대고 통역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했습니다. 비가 7낮과 7밤 동안 내렸어요. 강이 넘쳤죠. 들판이 잠겼습니다. 마을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홍수 신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보편적 모티프였어요. 남매가 살았습니다. 오빠와 여동생. 둘은 산으로 도망쳤어요.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계속 올라왔죠. 예브게니아의 손이 천천히 위로 움직였습니다. 수위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남매는 가장 높은 소나무를 찾았습니다. 그 나무에 올랐어요. 가지를 붙잡고 매달렸죠. 물은 나무 중간까지 차올랐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나무 중간. 단계적 상승.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어요. 실제 경험에 기반한 기억 같았죠. 물이 계속 차올랐어요. 남매는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때 두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예브게니아의 손이 허공을 그렸습니다. 곰의 형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큰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왔죠. 두 짐승은 남매를 등에 태웠어요. 물 위를 헤엄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곰과 호랑이. 두 동물의 조합. 어디선가 들어본 구조였어요. 남매는 살아났습니다. 곰이 동굴을 내주었어요. 호랑이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브게니아가 잠시 멈췄어요. 불을 쳐다보며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여동생이 어른이 됐어요. 곰이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여동생은 받아들였죠. 곰과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우대개의 첫 조상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곰과 여자의 결합. 그 사이에서 태어난 시조. 이건 단군 신화였어요. 환웅과 웅녀. 곰이 사람이 되어 환웅과 혼인하고 단군을 낳았죠.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곰, 여자, 결합, 시조. 순서까지 일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굳어버렸죠. 예브게니아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시조의 후손들이 숲에 정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곰을 조상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얘기였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예브게니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건 우연일까요? 세계적으로 퍼진 곰 숭배 문화일까요? 아니면 교수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보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입니다.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이에요. 서윤이었습니다. 암호학 전공이라고 들었어요. 외조부가 연해주 독립운동 후손이라 이곳을 연구하러 왔다고 했죠. 서윤의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완전히 똑같아요. 단군 신화랑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유사한 모티프는 세계 곳곳에 있어요. 곰은 북반구 전역에서 숭배 대상이었죠.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티프 수준이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같다고요. 곰과 호랑이 조합,
여자와의 결합, 시조 탄생. 순서까지 일치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격정이 묻어났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학문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신화 구조의 유사성만으로 연결을 주장할 순 없어요. 서윤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럼 어제 들은 자장가는요? 박자. 오늘 신화.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요? 계속 우연이라고 하실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중함이 저를 막았어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성급한 결론은 위험해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열정, 확신. 그게 부러웠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닥불만 남았어요. 불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예브게니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큰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왔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딸 생각이 났습니다. 소피아도 서윤처럼 확신에 찬 눈빛을 가졌었죠. 엄마, 난 확실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감정보다 논리를 강요했죠. 그게 딸을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소피아에게서 답장이 없었어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화가 같다면 길도 같았을까요? 누구에게 묻는 말인지 몰랐어요. 예브게니아에게인지 서윤에게인지 아니면 제 자신에게인지. 모닥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불씨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게 두려우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별들이 박혀 있었죠.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안드레이가 어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제례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올리는 의식이죠. 제례. 의식. 이건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영하 30도. 어제보다 더 추웠어요. 외투를 새겨 껴입고 나왔죠. 마을 뒤편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15명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침묵 속에 서 있었죠.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어요. 제단이 보였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었어요. 높이는 1m 정도. 정사각형 형태였죠. 제단 위에는 나무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브게니아가 제단 앞에 섰습니다. 흰색 천을 두르고 있었어요. 손에는 자작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뒤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녹음기를 켰어요. 카메라도 준비했죠. 예브게니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확히 북쪽이었어요. 북극성 방향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의 북두칠성 신앙.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천문제의. 혹시 같을까요? 예브게니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대개어로 노래하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드레이가 제 귀에 대고 통역했습니다. 하늘의 중심이시여. 북극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길을 잃은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 제문이 이어졌습니다. 네 음절씩 끊어졌어요. 쉼표가 규칙적으로 들어갔죠. 네 음절, 숨. 네 음절, 숨. 네 음절, 숨. 4 구조였습니다. 자장가와 같았어요. 예브게니아가 자작나무 가지를 들어올렸습니다. 북극성을 향해 흔들었어요. 1번, 2번, 3번. 정확히 4번 흔들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문을 낭송했어요. 같은 리듬이었죠. 이번엔 8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문. 12번. 패턴이 보였어요. 4의 배수였습니다. 4번, 8번, 12번.
한국 재래도 비슷했어요. 3배, 4배. 숫자가 중요했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브게니아가 재단에 다가갔습니다. 나무 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안에는 물이 담겨 있었죠. 물을 북쪽으로 뿌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 사방으로 뿌렸어요. 그런데 순서가 있었습니다. 북쪽이 첫 번째였어요. 북극성 방향이 가장 먼저였죠. 한국도 같았습니다. 북두칠성 제사는 반드시 북쪽을 먼저 향했어요. 의식이 계속됐습니다. 예브게니아는 제문을 낭송하고 가지를 흔들고 물을 뿌렸어요. 모든 동작이 숫자로 정해져 있었죠. 4번, 8번, 12번. 반복. 총 12번의 큰 동작이 있었습니다. 12번째가 끝나자 예브게니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북극성을 향해 절했죠. 저는 서 있었습니다. 관찰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북극성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의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예브게니아가 제단에서 내려왔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재래의 의미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브게니아가 미소 지었어요. 하늘의 길을 묻는 의식입니다. 북극성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도 별은 우리를 인도하죠. 왜 북극성인가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모든 별이 그 주위를 돕니다. 중심이에요. 한국의 북극 신앙과 똑같았습니다. 4번, 8번, 12번. 왜 그 숫자인가요? 예브게니아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별의 숫자입니다. 북두칠성 주변의 별들이요. 4개씩 묶으면 12개가 돼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천문학도 같았어요. 북두칠성과 보조성을 합치면 12개. 그래서 12달, 12지신이 있었죠. 이 의식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예브게니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의 할머니도 이렇게 했대요. 아주 오래전부터죠. 저는 녹음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제문의 리듬, 동작의 횟수, 방향.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죠? 서윤이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도 의식을 지켜봤던 거죠. 북극성 중심 신앙 4의 배수 반복, 북쪽 우선 방향. 한국 재래와 동일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서윤이 노트를 펼쳤어요. 뭔가 적혀 있었죠. 제가 세어봤어요. 제문 호흡이 정확히 4, 4, 4예요. 총 12번 반복됐고요. 한국 북두 제사 구조랑 일치합니다. 관찰은 저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노트를 덮었어요. 교수님, 이제 몇 개예요? 자장가, 신화, 재래. 셋 다 구조가 같아요. 언제까지 우연이라고 하실 건가요? 패턴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왜 그런 패턴이 생겼는지는 몰라요. 역사적 접촉일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일 수도 있죠. 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교수님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연결을 인정하는 게요? 말이 꽂혔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학문은 조심스러워야 해요. 성급한 결론은 모든 걸 망쳐요. 걸어 내려왔습니다. 산기슭에서 마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제3일. 북극성 재래 관찰. 구조적 특징 4, 4, 4, 호흡 패턴, 4의 배수 반복 동작, 북쪽 우선 방향, 총 12회 반복. 손을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딸에게서 답장이 왔었습니다. 엄마 바쁜 거 알아. 괜찮아.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소피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소홀했어.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엄마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고 있어.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 전송. 그리고 덧붙였어요.
사랑해.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눈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리듬이었죠.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별은 같아도 빈 호흡의 수까지 같을 순 없어요. 그러나 같았습니다. 호흡까지, 숫자까지, 방향까지. 모든 게 같았어요. 7개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오전 10시. 예브게니아의 집 안이었어요. 나무 탁자 위에 가계도가 놓여 있었죠.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예브게니아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맨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래로 자식들이 이어졌죠. 5명. 다시 그 아래로 손자들. 12명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녹음기를 켰죠. 각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브게니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아가예요. 작은아버지는 아가치죠. 손이 멈췄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구분이 있었어요. 형제의 서열에 따라 호칭이 달랐죠. 한국어도 같았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백부, 숙부. 위계가 명확했어요. 큰형은 나가예요. 작은형은 나가치고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서열이 있었어요. 큰형과 작은형을 구분했죠. 한국 호칭 체계와 동일했습니다. 외삼촌은 와추예요. 고모는 이나고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쪽 친척과 어머니 쪽 친척의 호칭이 달랐어요. 한국도 정확히 같았죠. 삼촌과 외삼촌, 고모와 이모. 혈연의 방향이 호칭에 반영됐습니다. 이 호칭들은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예브게니아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모르겠어요.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 할머니도요. 저는 타자를 쳤습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호칭 체계는 언어의 가장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외부에서 차용하기도 어렵죠. 가족을 부르는 방식은 문화의 핵심이니까요. 형제끼리는 어떻게 부르나요? 나이 차이가 많을 때랑 적을 때요. 나이 차이가 5살 넘으면 나가예요. 그보다 적으면 나죠. 미세한 위계까지 존재했습니다. 나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호칭이 달라졌어요. 한국 전통 사회도 그랬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면 형님, 작으면 형. 촌수와 나이가 모두 반영됐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55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드레이가 소개했습니다. 세르게이